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의 돌발 행동에 보인 한국인들의 반응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곧 한국인들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 그만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 지하철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5살짜리 딸 마리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싱글맘으로 마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딸은 제 인생에 있어 전부와 다름없는데요. 그러나 저는 제 조국인 프랑스에서 딸을 키울수록 프랑스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러한 특수한 가족에 대한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아직 매우 어렸던 말이었지만 마리는 그러한 어린 나이부터 차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눈치였고 프랑스에서 자신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듯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리와 함께할 다른 국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야말로 저와 마리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는 직장에 일본 지사에서 파견 온 일본인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곤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꽤나 착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우수한 일본에서만큼은 차별이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제가 생각만 하던 일본행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은 회사 내부에서 보너스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너스는 일본 백화점 금액권으로 받으면 2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모양이었고 저는 이 기회에 일본에 가보자 싶어 일본 백화점 금액권을 선택했죠. 일본은 분명 기술 강국으로 유명한 국가기에 이 금액권으로 꽤 그럴듯한 전자제품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금액권도 사용할 겸 일본이 저희 모녀가 살기에 적합한 국가인지 확인도 할 겸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본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백화점의 전자제품 코너에 있는 제품들은 분명 모양새가 그럴듯했고 일본은 꽤나 기술력도 있는 국가처럼 보였으나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강력한 용량과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었다고 홍보되고 있는 캠코더부터가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누가 캠코더를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요즘은 개발도상국들에서조차 4K 드론캠이나 혹은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캠코더를 대체 누가 쓴다고 캠코더 개발에 공을 올리는 건지 저는 일본에서만큼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물론 카세트 덱이 있는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죠. 20년 전에도 안 들었을 라디오는 일본에서는 매우 절찬리에 판매되는 전자제품인 것처럼 보였고 저는 도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극한의 아날로그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 건가 싶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본의 극한의 아날로그 제품들의 색다름을 느끼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쓸모도 없는데 비싸기만 한 것을 대체 누가 사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 일본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잠시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아날로그화는 그저 기술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의 시스템도 극한으로 융통성 없고 아날로그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겨우겨우 그나마 평범해 보이는 노트북 하나를 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 백화점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보다 금액권의 가격이 부족하니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금액권과 더불어 추가적인 현금을 건넸지만 그녀는 금액권과 현금을 동시에 사용하는 건 매뉴얼에 없는 부분이라며 오직 금액권으로만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매우 황당한 입장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권 가격보다 1,000엔이 더 저렴한 노트북을 다시 고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 직원은 이번에도 금액권은 물건의 가격과 딱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다시금 제 물건 구매를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스름 돈으로 받을 1,000엔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녀는 그건 매뉴얼에 없는 거래 방식이라며 친절한 미소와는 다른 주먹을 부르르 떨게 만드는 극한의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그렇게 그녀와 몇 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물건 구매를 포기하고 백화점을 박차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잔돈을 받지 않으면 이곳 매장 측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 일본인들은 이러한 구닥다리 같은 융통성 없는 모습만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친절해 보이는 미소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마리의 배고프다는 칭얼거림 때문에 곧바로 근처의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일본인 직원들은 저희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응대를 해주었지만 일식은 마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주문한 장어덮밥 정식은 너무나도 짜서 마리는 장어 요리를 통 입에도 대지 못했고 그저 사이드 반찬으로 나온 미니 돈가스 조각만 뒤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리를 위해 일본인 직원에게 이 돈가스 조각을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 있냐는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그렇게나 친절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메뉴에 없는 요리를 주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상하고도 애매한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그는 제 계속된 질문에 알 수 없는 애매한 대답만을 할 뿐이었고 결국 저는 번역 앱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이해할 테니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는 요청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일본인 직원은 그제야 마지못해 알겠다는 대답을 건넨 후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나온 미니 돈가스는 충격적인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돈가스는 마치 폐기름에서 만들어졌는지 튀김은 새카맣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돈가스 내부에 고기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그저 튀김옷 뭉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 케첩 소스처럼 보였던 빨간색 소스는 알고 보니 도저히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매운 칠리 소스였고 결국 이를 알 리가 없던 마리는 칠리 소스를 먹고 혀를 감싸지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이러한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신뢰되는 행동이고 일본인들은 거절을 할 때도 매우 완곡한 어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저 고집을 부린 진상 손님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손님에게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비겁한 보복을 가하다니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음습한 모습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이 청구한 계산서에도 추가 주문한 돈가스 가격만 추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교묘하게 장어덮밥 정식의 가격을 추가했기에 저는 이러한 황당하고도 음습한 상황에 목청껏 항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일본인 손님들은 사기를 친 식당 측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닌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보고 시끄럽다며 눈치를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기괴한 사회적 분위기를 자랑하는 일본에 완전히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일본은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국가일 뿐 정말로 예의 바르고 수준이 높은 국가는 절대로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보다도 소름 돋는 사회적 분위기를 자랑하는 일본에 실망을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나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곧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아빠가 없다는 데서 기인한 차별을 수도 없이 받아온 마리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런 딸에게 외국에서도 차별받는 경험만을 시켜주며 여행을 종료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른 나라를 경험시켜주며 마리는 그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족 구조를 가졌을 뿐 사랑받고 존중받기엔 충분한 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작정 일본 공항으로 향한 뒤 가장 빠르게 떠날 수 있는 국가로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일본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 한국 아니겠어요?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긴 했으나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비슷한 문화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과 똑같이 폐쇄적이고 음습하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차별적인 면모만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렇게 저는 말이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한국에서의 첫 여행지인 서울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공항 직원은 서울로 향하는 방법을 묻는 제게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일본에서와 똑같이 세상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웬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이건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어김없이 칼을 꽂는 일본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여자 둘이 버스에 탑승하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인가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형편없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늦은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애초에 밤에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가 자살행위로 간주될 만큼 형편없는 치안 상태를 자랑할 뿐입니다. 물론 일본은 프랑스보다 훨씬 안전하긴 했지만, 일본은 약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지 밤만 되면 제게 은밀히 접근해서 약물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건네는 약물 판매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했고, 또 일본인들은 정말 가면을 쓴 사람들인지 낮에는 그렇게나 점잖던 사람들이 밤만 되면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딸과 함께 걷고 있는 아이 엄마인 제게 무지막지한 성희롱을 가하곤 했거든요. 즉, 일본도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기엔 상당히 불안한 국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밤에, 그것도 아이와 함께 있는 저를 범죄의 온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두운 밤에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해주다니, 저는 처음에는 한국인 직원의 친절한 미소와 특히나 질문을 건네는 저를 직접 목적지로 데려다주기까지 하는 극한의 서비스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질문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음습한 국가일 뿐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저는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해서 한국인 직원을 기분 나쁘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이까지 있는 저를 범죄 천국인 늦은 밤에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해주다니, 이건 보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싶어 분노와 더불어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건 프랑스였다면 3초 만에 모든 것을 털리고 자칫하면 마리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어쩌면 마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기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버스 정류장에는 도대체 보호자는 어디 갔는지, 이 늦은 밤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성들조차 아무런 범죄의 위협도 느끼지 못한 채 귀에 이어폰을 끼고 무방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 없는 캐리어가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이러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혼자 있는 아이에겐 각종 음식과 음료수를 구매해온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왔고, 주인 없이 널브러져 있는 캐리어는 곧 화장실이나 커피 주문 등의 개인 볼일을 처리하고 온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찾아갔거든요. 즉, 어두운 밤의 버스 터미널이나 버스 정류장은 프랑스 및 유럽에서나 우범의 장소지, 한국은 그러한 범죄의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밤에도 버스가 운행하는 극한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인 모양이었죠. 특히나 한국에서는 귀중품이 잔뜩 든 캐리어가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믿기 힘들 정도로 선진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봤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저는 섣불리 한국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의 버스 내부도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긴 했습니다. 일본은 동전을 사용하며 버스에 탑승해야 했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태그함으로써 1초 만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거든요. 저 또한 일본에서와는 달리 카드 하나만으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고, 결국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나 편리한 경험이었구나 싶어 마치 처음 볼을 발견한 원시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특히나 제가 탑승한 공항버스는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각 정류장까지의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까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고속도로의 상황에서 정류장 도착까지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버스는 정말로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손님에게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약간은 당황하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랄만한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도 한 명의 운전자로서 대답해드린다면, 아무래도 한국은 실시간 교통망을 구축함과 더불어 AI 경로 추천 알고리즘 기술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국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내비게이션은 사고나 자연재해, 혼잡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경로대로만 이동해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서 운전만 수십 년은 해본 베테랑 운전자로서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발전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러한 실시간 교통망 및 도로교통 기술력이 전무했기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국가로 정평이 났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기술 혁신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직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만 한국은 엄청난 차량 수에 비한다면 혼잡도가 매우 적은 국가로 한국인 운전자들은 이러한 AI 시스템 덕분에 다른 선진국 운전자들보다 50% 이상 효율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공개된 상황인데요. 즉,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사람들보다도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50% 이상 적음으로 그 시간에 다른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이야말로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일본은 아날로그화 때문에 정체된 국가일 뿐이었고 진정한 기술 강국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공항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은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한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은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인가? 이건 대중교통 최강국이라는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미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의 대중교통은 프랑스에 비한다면 천국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이러한 늦은 밤까지 운행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한국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자마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한국인들을 칭찬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까지 생긴 저는 도저히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시내버스는 만석인 상황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조금의 소음도 일으키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극한의 정숙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건 시민의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을 겪었던 제게는 그저 일본에서의 안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극한의 정숙의 모습을 자랑했으나 문제는 이들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숙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마리는 5살짜리 어린아이답게 일본 지하철에서 떠들며 뛰어다니고 말았는데 일본인들은 그런 마리를 마치 짐승 보듯 쳐다보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리에게 소름 돋도록 냉정한 눈빛만을 보낼 뿐이었죠. 그리고 마리는 그러한 일본인들의 차가운 시선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그날 하루 동안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숙한 모습은 저희에게 일본에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기 충분했던 것이죠. 아니, 정확히는 저희가 아닌 저 혼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는 이번에도 난동을 부리며 만석 버스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기겁을 하며 마리를 죽기 살기로 말릴 뿐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마리의 소음에 대해 꽤나 기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소름 돋는 차가운 눈으로 마리를 흘겨보는 것이 아닌 마치 마리가 자신들의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뜻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마리를 지켜봤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의 눈빛은 아이들이 원래 다 저러면서 크는 거지 뭐. 나도 저렇게 컸는걸? 이라고 말해오는 듯했고 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구경조차 못해본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는 그런 마리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듯 자리까지 양보해 주었기에 저는 더더욱 깜짝 놀라고 말았죠. 도대체 민폐를 부리는 마리가 뭐가 예쁘다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말인가? 특히나 정말로 자리가 필요한 건 마리가 아니라 연로하신 할아버지였기에 저는 한사코 할아버지를 말릴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마리는 그런제 미안하고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자마자 풀썩 자리에 앉아버렸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건넬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기이한 경험만을 한 채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웠다면 한국은 의심을 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국가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비슷한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부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색도 잠시 마리는 이내 예상치도 못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마리는 잠이 도저히 안 오니 밖에 나갔다 오면 안 되냐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댔거든요. 사실 저는 마리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안 그래도 살면서 처음 타는 비행기를 장거리 비행으로 이동했기에 시차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 더더욱 밤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시차 적응에 완전히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둘이 늦은 밤에 집 밖을 나선다는 건 정말 미친 행위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건장한 남성들조차 절대로 외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국이라면 뭔가 다를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워낙 고집이 센 말이었기에 저는 제발 밖에 나가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마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홧김에 늦은 밤에 밖을 나서는 미친 짓을 감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 바로 앞에 공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 공원은 관광지도 아니었음에도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구나 싶어 한국의 선진적이고 부유한 면모에 완전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지금은 분명 늦은 밤이었음에도 한국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극강의 치안을 자랑하는 국가인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공원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LED 조명이 빈틈없이 켜져 있는 작은 놀이터는 부드러운 바닥 매트뿐만 아니라 잘 관리된 시설들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고 USB 충전 포트가 있는 벤치는 보호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숫자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났거든요. 즉,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야밤에 보호자도 없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건 아무리 한국이 안전한 국가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저는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보호자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한국은 밤에 아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아도 별 문제가 없는 국가예요. 저기를 좀 보세요. 한국의 모든 주요 구역, 상점가, 공공공원에는 AI가 모니터링하는 어린이 안전구역이 있으며 이러한 AI 카메라는 수상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하여 당국에 신속한 알림을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카메라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혹은 아이의 울고 있는 표정을 감지할 수 있고 기타 거동 수상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징후를 감지하면 당국에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하여 그러한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죠. 골목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어두운 골목길에도 이러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장면을 감시하는 AI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누군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곳 놀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골목길에서는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기에 범죄의 가능성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고 있죠. 솔직히 한국은 무척이나 안전한 국가기에 이러한 방범 인프라가 없어도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안 인프라는 범죄자로 하여금 아예 경거망동조차 못하도록 하므로 이렇듯 아이들이 밤에도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진보된 국가이며 또 얼마나 안전한 국가란 말인가? 어린아이가 밤에 마음껏 뛰어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니.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에게 밤의 아름다움을 전혀 교육시킬 수가 없고 밤에는 아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끔 하는 프랑스의 처참한 현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프랑스의 한 어른으로서 마리와 프랑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점에 미안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국이라면 마리가 마음 놓고 뛰어놀며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 하는 감탄의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밤공원은 그 외에도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곳 공원은 그야말로 한국의 전 연령층의 안전한 쉼터인지 공원 한편에서는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며 킥킥거렸는데요. 그리고 공원의 다른 한편에는 젊은이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놀랍게도 술만 먹으면 180도 돌변하여 성희롱이나 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술을 마셔도 남들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발생시켰던 모든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치우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놀라운 시민의식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움도 잠시, 저는 곧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가 자신도 한국의 놀이터에서 놀아보고 싶다며 떼를 썼고, 또 자신은 목이 마르니 제게 마실 거라도 사오라고 명령했기에 저는 그렇게 마리를 안전한 한국의 놀이터에 맡기고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니 마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그 즉시 마리에게 달려갔는데 이내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바로 마리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친 모양이었는데, 그녀의 무릎과 팔등에는 약과 함께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마리에게 달려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죠. 바로 마리는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놀이기구를 신나게 이용하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마리가 넘어지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구경하던 한국의 어른들은 그 즉시 벌떡 일어나 너나 할 것 없이 마리에게 달려가 딸을 챙겨줬던 거였거든요. 놀랍게도 이러한 한국의 어른들은 약국까지 다녀오며 마리를 위해 반창고와 연고를 구매해서 마리를 챙겨준 상태였고, 한국의 병원 및 약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마리는 한국의 어른들의 사려 깊은 관심 덕분에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남이 아이라도 자신의 아이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약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어른들은 번역 앱을 통해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각자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낯선 사람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늘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길을 잃거나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의 문화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내미는 약값을 한사코 거절했기에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이 안전한 건 그저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 때문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뜨거운 심장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건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냉대하는 프랑스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아름다운 문화였고, 저는 아무리 아빠가 없는 말이더라도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이 기꺼이 마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항상 차별 없이 마리를 대해주지 않을까 싶어 한국을 진심으로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치료를 받고 또다시 한국 놀이터에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한국의 아이들은 딱 봐도 생김새가 다른 말이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무리에 껴주었기에 저는 조국인 프랑스보다도 더욱 환대받고 차별 없이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마리의 모습에 뭉클함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마리는 1시간은 더 뛰어논 다음에야 순순히 숙소로 다시 돌아갔고, 그녀는 신나는 시간을 보냈는지 그렇게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잠에 들어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음식다운 음식을 통 먹지 못한 마리는 아침부터 배가 고프다며 칭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침부터 문을 연 식당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숙소 근처에 있는 한 허름한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아무래도 제가 너무 섣불리 식당을 결정했다고 느끼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신 허름한 식당답게 이곳의 메뉴는 전부 한국어만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질문 자체가 무례하게 여겨졌고 보복까지 가해졌기에 저는 그렇게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떠오를 뿐이었죠. 심지어 이 한국인 할머니는 저희를 반겨주는 기색도 전혀 없이 저희가 앉은 곳보다 더욱 허름한 테이블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기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허름한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싸늘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다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제발 제대로 된 음식을 주문했기를 빌며 메뉴판 맨 위에 있는 음식 2개를 주문할 뿐이었는데요. 다행히 한국인 할머니는 분명 불친절했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가 내온 음식만큼은 완벽했어요. 제가 이름도 모른 채 주문한 음식은 순두부찌개와 닭갈비 요리였는데 달콤함과 매운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 음식들은 외국 음식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 입맛에 매우 잘 맞았거든요. 순두부와 닭갈비는 아예 메인 재료부터 프랑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완벽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호불호가 전혀 갈리지 않는 한식의 매력에 완전히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할머니는 계란말이와 젓갈 반찬, 그리고 시금치 무침과 잡채 등의 반찬 요리까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오셨기에 저는 이러한 다채로운 한식에 다시금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었어요. 마리에겐 닭갈비와 순두부찌개가 너무 매웠는지 그녀는 그저 사이드 메뉴인 반찬만 집어먹을 뿐이었거든요. 물론 마리의 입맛에도 순두부찌개와 닭갈비 요리가 맛있게 느껴지기는 한 모양이었어요. 딸은 너무 매워서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닭갈비 요리를 먹으려고 했었고 물에 담가 먹어도 봤다가 호호 불어서 먹어도 보며 어떻게든 한식 요리를 먹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닭갈비와 순두부찌개 요리는 너무 매웠고 그렇게 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반찬만 집어먹을 뿐이었죠. 저는 마리가 메인 요리를 통 먹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새로운 메인 요리를 주문해 줄까도 고민해봤으나 안 그래도 불친절한 한국인 할머니인데 음식을 새롭게 주문했다가 일본에서처럼 왜 한 번에 주문하지 않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냐며 욕이나 먹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를 위해 그녀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을 판매하는 다른 음식점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퉁명스러워 보였던 할머니께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번역 앱을 건네왔거든요. 한국 음식이 좀 맵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덜 맵게 요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입맛에는 너무 매운가 보네. 내 식당에는 외국인 손님이 거의 찾지를 않거든. 그래서 외국인 손님 입맛에 맞추는 것과 외국인 손님 응대를 하기가 참 힘드네. 자, 여기 아이를 위한 새로운 요리를 준비했으니 이거라도 먹여봐. 그러면서 그녀는 불고기 요리와 함께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노란 단무지 몇 조각을 추가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동시에 할머니는 작은 포도 주스와 함께 요구르트 음료까지 내오더라고요. 이건 서비스야. 한국 아이들은 이 음료수들을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러한 할머니의 친절한 응대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료수에 대한 부분만 무료라고 생각했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추가 금액을 지불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인 저희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 요리를 제공하고 또 저희를 계속해서 신경 써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또한 할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아닌 그저 외국인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서툰 응대를 했던 것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풀리자 제겐 더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이러한 허름한 자리로 안내해준 이유도 알고 보니 아이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자리가 이곳밖에 없었기에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이곳 자리로 안내해준 거였거든요. 특히나 할머니는 마리를 위한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포크를 준비해 주었고 일부러 귀여운 접시까지 챙겨준 것까지 보게 되니 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며 이 한국인 할머니는 마리를 마치 손녀처럼 생각하며 챙겨줬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요리를 받아든 마리는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음식을 해치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불고기 요리만을 맛보는 것을 넘어 김치 등의 각종 반찬을 곁들여 불고기 요리를 먹기도 했고 또 불고기 국물에 매운 닭갈비 요리를 찍어 먹기도 하는 등 마치 미식가라도 된 것처럼 희한한 조합으로 요리를 해치웠는데요. 정말로 한국인 할머니는 이렇게나 어린아이가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본다며 마리의 식성에 혀를 내두르기까지 했을 정도니 마리는 정말 한국인들보다 한식을 더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 할머니의 환대 덕분에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할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었죠. 메인 요리를 3개씩이나 먹었는데 이 가격은 말이 안 됐고 저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실수를 하셨구나 싶어 불고기 요리에 대한 가격을 청구하지 않은 것 같다는 번역 앱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담긴 번역 앱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애들 먹이는 것 가지고 돈을 받아. 한국은 원래 배가 고픈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라면
아무리 모르는 사이라도 식사를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어. 그리고 나 또한 어렸을 때 어른들의 무료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랐지. 한국은 원래 그런 국가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국인들 모두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게 분명해. 저는 할머니의 대답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끈하고 사려 깊은 국가였고 또 저희 같은 약자에게는 더욱 환대와 친절을 베풀어주면 베풀어 주었지 절대로 차별적인 대우나 불이익을 주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또한 이곳은 분명 매우 허름한 식당이었음에도 백화점에서도 현금을 요구하는 일본과는 달리 카드 결제가 가능했기에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련의 경험들은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진정으로 차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고 결국 저는 어떻게 하면 마리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마리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자랄 수만 있다면 프랑스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훌륭한 점들만 보고 자라며 한국인들처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게 분명했고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의 운명을 걸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진 국가이므로 만약 일본의 성장이 멈출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로 망해버리고 말 게 분명하거든요. 여기 파견온 일본 기술자들의 세뇌 때문에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된 프랑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고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마을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니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최근에는 정말 제 인생과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결정은 제가 평생 살면서 절대로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저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발단은 바로 프랑스 최고의 철도회사에 잘 재직 중이었던 남편이 돌연 한국행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철도 기술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철도에 미쳐있는 기차광이었는데요. 특히나 남편이 어렸을 때만 해도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였기에 남편은 그야말로 기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훌륭한 철도 회사인 떼제베에서 일하게 된 꿈을 이룬 셈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돌연 한국행을 선언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남편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딸이 어디서 봤는지 자꾸만 한식인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에 저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레시피로 가족들에게 떡볶이를 대접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 음식인 떡볶이를 잘못 먹고 한국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가지게 된 건가 싶기도 해서 저는 그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남편을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러나 남편은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남편은 사실 자신은 한국의 한 철도 회사로부터 영구직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이건 인생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 가족이 프랑스에 계속 남을 경우 최고의 철도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도 꿈이지만 딸 아리안의 인생도 완전히 꼬일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저희는 딸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해야 한다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를 해올 뿐이었죠. 저는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 때문에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자 특히나 철도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국인 프랑스를 포기하려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갔고 그렇게 남편의 발언 이후 저희 가족은 냉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미쳐버린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은 남편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 또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통적인 기차 기술 강국이기에 많은 일본인 전문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떼제베와 일본의 신칸센만 보더라도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이야말로 남편의 헛바람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일본인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자리에서 은근슬쩍 남편이 멀쩡히 잘 다니던 프랑스 기차회사를 관두고 한국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흘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은 꼭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듯 그렇게나 순둥순둥하고 예의 발랐던 일본인들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개거품을 물곤 했기에 이번에도 이때다 싶어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한국은 기차 분야에서 신생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열악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차 회사에서 그런 개발도상국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다니 당신은 반드시 후회할 게 분명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1945년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본이라는 게 없는 신생국가고 이런 나라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한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일본에 의해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기술 발전의 역사 자체가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자전거조차 제대로 못 만들었던 한국은 옆 나라인 우리 일본의 신칸센을 모방해서 열악하게나마 철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봤자 한국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이렇듯 갑자기 남의 국가에 대한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내는 태세 전환을 할 줄이야. 저는 이러한 남 험담을 하기 좋아하는 게 바로 일본인들의 본성인가 싶어 약간의 소름마저 돋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한국행에 대한 꿈은 상상 이상으로 컸는지 이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한국이 1945년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가라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개발을 포함하여 한국의 5천년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물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한국은 찬란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진보된 문명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무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인터넷,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그리고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시스템을 개발했을까요? 한국은 원래부터 기반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국가였기에 이렇듯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빠르게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신칸센의 기술력을 베꼈다는 것도 매우 우습게 들리네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모방하고 있었다면 왜 현재는 한국의 KTX가 신칸센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기술적으로 우수할까요? 현재 KTX는 일본과의 기차 기술 수주 경쟁에서 압도 우위를 차지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의 기술력을 완전히 추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바보라서 단순히 복사만을 해왔던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당신들은 마치 아무런 논리도 없이 내 숙제를 베꼈어 라고 생떼를 쓰는 것 같아요. 한국은 A+를 받고 있고 일본은 수업에서 낙제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남편의 논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한국행을 결사반대하던 저조차도 남편의 편으로 돌아섰을 정도였으니 일본인들이 느낀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겠죠. 그러나 일본인들은 끈질겼어요. 이들은 누나를 잇는 힘껏 불알인 채로 쪽수를 앞세워 남편을 마치 변종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들의 반응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일본인들은 왜 과거 속에서만 사는 건가요? 당신들은 아직도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현실을 인지했지만 이 악물고 부정하기만 하는 건가요? 한국은 이미 지하철 기술력만 해도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고요. 한국은 지하철에 세계 최초로 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국가로 한국의 AI 기반 지하철은 과밀화 방지를 통해 군중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맞춤화 배차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하나만으로도 지하철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선진국이에요. 특히나 한국의 일부 지하철 노선은 아예 자율주행이 기관사를 대체해버리기까지 했기에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아직도 구식 수동 지하철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지하철 티켓 발권을 하기 위해 일일이 직원에게 짤랑거리는 동전을 주며 티켓을 구매해야 하죠. 한국은 스마트워치로 1초 만에 개찰구를 통과했다면 일본은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개찰구에서만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AI로 관제된 군중관리를 제공할 때 일본에서는 그러한 수요 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에 통근자들이 정기적으로 꽉 찬 지하철에 갇혀 있고 이러한 통근자들을 지하철 안에 밀어넣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니 한국과 일본 중 누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러한 완벽한 논리에도 일본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전에 상냥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한국의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없앤다느니 일본은 상생을 추구하기에 일부러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거라느냐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들이밀기 시작하더군요. 동시에 일본인들은 한국의 현금 없는 사회는 한국인들이 지폐를 다룰 만큼 충분히 정교하지 않고 암산을 못하니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라면서 일본인들은 똑똑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거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본인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하찮았던 반응에 저의 남편 설득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냉전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러한 냉전 상태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우연히 프랑스의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한 다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곳 채널에서는 프랑스의 선진적인 면모나 기술을 자랑하는 내용만이 주로 보도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영상의 메인 주제는 한국에 관한 것이었고 심지어 진행자는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그대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섬뜩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프랑스가 한국 따위를 따라해야 한다니 이 말은 한국은 이미 프랑스를 진작에 추월했다는 뜻이란 말인가? 저는 황당함과 두려움이 섞인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이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장담컨대 프랑스는 7년 내로 완전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져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의 뒷공무니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압도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일본이 이익을 취하던 사업들을 전부 다 빼앗아 왔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한국은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테죠.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일본은 기차 기술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국이며 일본은 이러한 뛰어난 기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의 기술력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정말로 일본과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모든 파일을 서로 나눠 먹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양국은 적어도 기차 기술력 부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30조 원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경쟁이 발표된 이후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와 제다, 메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원했고 고속철도 인프라 사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보상이 걸려있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뽑혔던 건 단연 프랑스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와 미쓰비시는 최근 들어 어려워진 일본 경제의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이번 수주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이번 프로젝트를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기존의 프랑스와 일본이 나눠먹던 구조를 박살내고 사우디의 이번 수주를 따낼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한국을 넘을 국가가 있긴 할까 하는 공포심마저 자아내죠. 일단 사실상 현재 최강의 철도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어디냐를 가리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냈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자동차나 기차 같은 복잡한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소비재조차 생산할 수 없던 국가였죠. 한편 당시의 일본은 이미 자동차, 전자제품, 고속철도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산업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심지어 고속철도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른 상태죠. 그렇다면 한때 극심한 빈곤과 기술 낙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가 어떻게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철강, 조선, 자동차 생산과 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는데 사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한 번쯤 시도하는 것으로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죠. 하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이 모든 산업에 대해 성공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불과 30년 만에 한국은 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철강, 기계,
전자 제품의 세계 최고 수출국 중 하나로 변모한 것을 좀 보세요.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이 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그야말로 근본부터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은 일본의 기술 없이는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고, 실제로 현대의 첫 번째 자동차인 포니는 일본의 미쓰비시 엔진을 사용해야 했지만, 현재 현대는 혼다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모두를 압도하고,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차 기술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분명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기차 기술 강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였지만, 한국은 이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순식간에 발전을 이룩하여 결국에는 압도 우위를 차지해버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거든요. 2004년 한국이 프랑스 떼제베에 허가된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고속 열차를 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이로부터 20년 후에 세계 최강의 기차 강국이 되어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6년까지 외국 기술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독자적인 KTX2 및 KTX3 모델을 개발하는가 싶더니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이제 속도, 에너지 효율성, 기후 적응성 면에서 일본의 신칸센을 완전히 능가하게 되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팔라지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 흐름상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0에 수렴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에는 일본의 잘못도 있긴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현대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신칸센 기술은 수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고속 열차인 KTX3는 전 세계 최초로 AI 기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사용하며 노동력과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며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신칸센은 여전히 수동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양국의 역전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한국 열차는 일본의 시속 360km에 비해 더 빠른 속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420km를 기록하여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기차 기술력은 일본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구식 바퀴 레일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첨단 자기 보조 서스펜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찰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트랙 마모 및 손상 유지 보수 비용 50%를 절감하여 엄청난 운영 효율을 보이므로 이 모든 혜택은 저렴한 티켓값으로 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또한 한국이 만든 기차는 일본의 온화한 환경을 벗어나 이상기후 상황만 되면 고장나버리는 한계를 가진 신칸센과 달리 어떠한 극한의 기후에도 완벽히 적응해서 이상기후나 돌발 상황에도 일체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연을 겪지 않는 정시성으로 유명하게 됐고, 이로 인한 한국의 신뢰성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KTX는 신칸센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더 높을 뿐더러 한국의 기차는 일본의 신칸센보다 우수함에도 건설 비용은 신칸센보다 25% 저렴하고 신칸센보다 3년 더 빠르게 배치될 수 있거든요. 즉, 한국은 추후 기차 인프라 확대에도 상당한 강점을 갖게 되었고, 이게 바로 한국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이루어낸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다른 국가들보다 인프라 확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으므로 이렇듯 빠른 인프라 확충 및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작은 지방 도시에마저도 최첨단 기차가 질주하는 한국의 인프라 수준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하나 없던 국가의 발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수주 경쟁에서 한국은 그새에 더욱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 모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며 사우디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는 여기까지만 시청했음에도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더는 영상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되고 저력 있는 국가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한국만 보면 개거품을 물며 발작을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수십 년째 멈춰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발전하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 강국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니 일본인들이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나 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기술 강국 한국에 합류한다면 남편은 더욱 인정받는 철도 기술자로 이름 날릴 수 있을 뿐더러 딸 아리안이 한국에서 잘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즉, 한국에 합류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 가족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작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쳤을 때 저는 추가적인 한국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한국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기적의 국가일 수도 있겠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은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결국 세계 최고인 일본을 기술력에서 압도해버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냈으면서도 계속해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이제는 이게 21세기의 기술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저력은 이번 사우디 수주 경쟁에서 아주 잘 드러났죠. 생각해보세요. 사우디는 여름 기온이 섭씨 50도 이상인 극한의 고온을 자랑하며 이는 철로가 확장되고 변형될 수 있는 명확한 한계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사막 조건은 선로에 모래가 쌓여 선로 장애와 장비 고장을 유발한다는 또 다른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외에도 메카는 이슬람의 성지로 여겨지기에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메카를 방문하며 극심한 혼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일본의 신칸센은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단 하나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일본의 신칸센은 극한의 중동 사막이 아닌 일본의 온화하고 습한 기후를 위해 설계되었고, 신칸센의 공기 여과 및 냉각 시스템은 모래 폭풍 조건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거든요. 또한 일본의 구식의 열차 재료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더 빨리 퇴화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더더욱 증가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날고 기는 기술 강국들 중에서도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이러한 사우디의 한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들고 나오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사우디의 환경에 완벽히 부합하는 팽창이나 뒤틀림 없이 섭씨 55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 합금 트랙을 개발했는데요. 이에 더해 모래가 기차 시스템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AI 기반 자가 청소 메커니즘 및 AI 기반 모래 감지 및 제거 시스템으로 끊김없는 서비스를 보장하게끔 했습니다. 한국의 소름 돋는 맞춤화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극한의 더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스마트 냉각 기술까지 개발해서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의 열차 내부는 열차단 유리와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승객의 편안함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스마트 유리 기술은 일본의 신칸센 창문보다 객실을 50% 더 시원하게 유지한다는 압도적인 통계까지 존재했기에 사우디는 이렇듯 완벽한 맞춤형 기술력을 선보인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더욱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일본의 기술력과는 달리 한국 기차는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자율 AI 유지 보수 모니터링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사우디가 더더욱 다른 국가들은 경쟁 상대로 고려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맞춤형 기술보다도 전 세계를 그 무엇보다 놀라게 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메카의 수많은 유동인구를 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는 거였는데요.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아무리 한국이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극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해결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떼제베 등이 기존의 최대 속도 시속 360km의 한계에 봉착할 때 한국의 KTX3는 시속 430km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며 그야말로 기술력 하나로 물리적 한계를 찍어 누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계를 단번에 극복해버렸거든요. 또한 일본의 구식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의 최첨단 모듈식 트랙 시스템은 향후 원활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메카뿐만 아니라 추가 도시를 중단 없이 확장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없는 매력적인 카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 엄수였죠.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 국가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입증되었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올림픽 등의 대대적인 대형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는 사우디 입장에서 이러한 정시성과 속도는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말죠. 일본은 9년이라는 완공 시간을 내밀었지만 과거 인도와 대만 철도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지연과 비용 초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기에 사실상 인프라 완성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사우디 고속철도를 일본의 제안보다 3년 빠른 6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물론 한국의 정시성에 대한 신뢰성도 확실했죠.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UAE의 부르즈 칼리파를 예정보다 빠른 기록적인 시간에 구축했을 뿐더러 한국의 현대건설 또한 카타르의 도하 메트로를 예정보다 일찍 완공하면서 가장 빠르게 건설된 지하철 시스템이라는 타이틀까지 제공했거든요. 또한 한국은 아랍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마저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인도를 완료했고 최근에 건설했던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에 대해서도 예정보다 일찍 건설을 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은 경쟁 국가들 중 유일하게 정시성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국가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일한 논리적 선택을 했을 뿐이었고 결국 한국이 사우디의 파트너로 선택되며 막대한 이익을 가로채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거였죠. 저는 이러한 프랑스 진행자의 주장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완벽한 국가일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고 심지어 저는 감히 이런 국가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느끼며 한국을 우러러보게 되기까지 했거든요. 특히나 기차 분야에서 평생을 바쳤던 남편은 이런 한국을 개발도상국 취급이나 하는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지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감탄도 잠시 프랑스 진행자는 이내 소름 돋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완전히 벙찐 채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프랑스는 일본의 한계를 보며 안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사우디 경쟁에서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거인마저 제압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프랑스의 떼제베는 수십 년 동안 고속철도의 근본이제 역할을 수행하며 프랑스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술 수출로 인한 이익도 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한국은 프랑스의 기술력을 추월한 상태고 프랑스의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30조 원 규모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떼제베 대신 한국의 KTX3를 선택한 것만 봐도 이제 일본과 프랑스는 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거든요. 즉,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프랑스는 이제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미래 계약마저도 한국의 저렴하고 빠르며 발전된 철도 기술에 의해 계속해서 고객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관계자들마저 이러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KTX 열차에 관해서는 프랑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짧은 기간 만에 프랑스를 추월할 수가 있겠냐며 냉소적인 웃음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현재 엘리트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국의 고속 열차가 떼제베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은 AI 기술을 기차와 결합한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그저 과거 속에 갇혀 살며 아직도 자신들이 최고의 기차 기술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우디의 한국 선택은 프랑스 철도 산업에 있어서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한때 고속철도 견습생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되었고 과거의 성공의 안일에 있던 프랑스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I 기반의 고속 에너지 효율 열차를 개발해낸 한국의 철도 기술은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이고 만약 프랑스는 더 늦기 전에 깨어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기차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기술 분야에서 마저 한국에 압도당하고 모든 고객들을 한국에 빼앗기며 그야말로 망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프랑스가 망국으로 전락할 거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판도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상황에 딸 아리안을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키운다면 딸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할 거라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며 남편의 한국으로의 이직에 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이제야 말이 통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은 기차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전기차 등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지 오래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 및 엔지니어들 모두 한국을 10년 내로 전 세계를 지배할 최고의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두려운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결국 현재 저희 가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앞두고 있고 저는 이런 최강의 나라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마저 느끼고 있는데요. 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안도감과 기대로 바뀐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한국은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 완전히 자신들의 편으로 돌려버리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